안녕하세요. 임국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이 되면 이번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슬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그 중에는 작년에 아주 잠깐 준비를 했다가 좀 아쉽게도 1차를 합격하고 2차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얻었던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완전히 올해 준비를 2025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4 학년도 시험에 일부러 좀 한번 응시를 해본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자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찬찬히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말은 이제 적중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적중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100% 싱크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 저는 정확하게는 이 교수님이 올해의 포커스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점장이가 아니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합격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더니 이 시험장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를 제가 매년 반복하면서 터득한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중하게 논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리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지금 뭐 일생일대 최대의라고까지 수식어를 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대학이 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거나 국적을 결정하거나 부모님을 결정하거나 심지어 성별을 결정할 수가 없었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20대의 첫 번째 시작,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근데 이미 대학 입시가 치러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능과 내신이 아닌 정말 또 다른 삶의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해서 이것을 운이 아니라 로또처럼 긁어서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면 52주예요. 이 52주인데 1년을 풀셋으로 제대로 왁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보다는 뭐 2월, 3월 요럴 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총 보편적으로 한 10개월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12월에 시험이니까 3월에 준비해서 12월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합격생들이 준비했던 패턴, 그리고 제가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루었던 그 문제 중에 이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습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을 메인 과목으로 공부하시는, 그리고 또 수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저는 연세대 고려대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적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는 또 보여드리면서 2024학년도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는 여러분들 이제 사회계열, 인문계열 할 것 없이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고, 연대 인문계열에서는 2009학년 수시고사 논술 문제와 거의 1번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수사학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기존에 출제됐던, 그러니까 2010학년도 이전에 출제했던 수시논술고사 시험 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020 이후의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 이후는 2, 2, 3, 2, 4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뭐 한 2자 비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2020학년도, 2000년도 이후에 치러진 시험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수시고사들이 많습니다. 인문계열은 일치를 했고요. 사회계열은 여기서 논제 자체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논제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당황하지 않고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답안을 구성해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이 가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가에 제시된 전체 핵심 키워드, 이 핵심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 나를 요약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연세대학교는 글자 수가 정확하게 몇 자 이상을 채워라라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1225자짜리 원고지를 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는 1200자짜리 한 페이지 연습지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은데 이때 제시문 가를 앞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도 괜찮고 저는 요약을 안 해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거는 가를 뒷받침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다를 평가를 하라라고 하는 논제가 나왔을 때 가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적용해서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제시문 나의 상황에 평가할 때 이 제시문 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시문 가를 적용해서 또 한 번 제시문 다도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1번 문제를 항상 연세대학교 특히 사회계열에서 해마다 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자 비교만 냈다가 꽤 오랫동안 갑자기 3자 비교가 나왔다가 갑자기 4자 비교도 나왔다가 다시 2자 비교 형태, 다시 3자 비교 형태, 그리고 이번에는 비교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2024 학년도를 중심으로 사회계열의 공부 패턴이 고려대처럼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뽑는 인원수를 따지고 보면 고려대하고 연세대 중에 고려대가 훨씬 더 적은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는 많이 뽑긴 하지만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극명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고려대는 점점 뽑는 인원수를 줄이고 있고요. 연세대는 지금 2024학년도에 최다 인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합격한 친구들의 이 컨디션을 보면 서성한 출신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의 학생들도 당연히 합격을 했지만 경영 같은 경우에 이제 동시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그냥 애초에도 너무 GPA가 좋고요. 이런 그 점수들이 조금 높았던 친구들이 그냥 예전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기 학교에 만족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서서히 편입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돌려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선생님 저는 서성한이 아닌데 상위 학교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지방대 출신들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신 그 학생이 수능 점수가 이제 우리가 아니잖아요. 논술 점수로 1차를 합격했다면 2차에서만큼은 여러분들 활동이나 스펙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 스펙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가 합격을 했으니까요. 서류를 하나도 안 냈어요. 양쪽에 모두 다. 그런데 둘 다 경영을 붙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서성한 상위 뭐 탑5 학교에 속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지방대 학생들이 붙는 걸 보고 진짜 이건 논술 실력으로 일당백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의 풀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점점 많은 학생들이 편입이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지레 포기하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어떤 역량들을 조금 더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학생 중에 편입 영어와 논술 이 두 가지를 같이 처음부터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편입 영어를 쭉 하다가 여름방학 때쯤에 뭔가 이 환멸을 느꼈대요. 어떤 환멸을 느꼈냐? 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는 게 불가능하더래요. 잠을 줄여도 잠을 안 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체력이 여기까지인데 내가 잠을 본인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4시간까지 줄여봤대요. 근데 그 이상 줄였더니 건강에 이상이 오고 너무나 우울하고 왜냐하면 단어를 외우고 암기해도 다시 빠져나가고 그리고 편입고사 시험을 봐서 이제 기명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전체 모의고사를 보면 1등부터 쫙 나래비를 세워서 이 정도는 서성한, 이 정도는 어디 이렇게 이게 예측이 된다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대요. 어렵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가 한계인가 생각을 하다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고대를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구가 쭉 다 편입영어는 최초합이 안 됐고요. 1차 합격도 안 되었고요. 연고대 중에서 연대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학과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야만 해요, 사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얘기는 제가 또 서류 준비할 때 또 하나의 특강을 이제 준비를 좀 해드릴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더라고요. 논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열심히 숙달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 1차 붙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라를 해석하고 또 2번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라를 해석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는 것처럼 패턴이 똑같았어요. 라를 해석하고 대신 얘는 우리가 이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의 문단으로 요약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요약 문단은. 그런데 이 라를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얘는 필수. 해석의 문장을 써주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주장을 평가하라. 이것을 바탕으로 똑같아요. 다의 주장을 평가하라. 그러면 나를 평가하고 다를 평가하고 그 다음 또 다를 평가하는 그렇게 문제가 두 가지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사회계열은 굉장히 2016학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2번 문제에서 도표 해석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회계열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분들은 고려대도 도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고대 사회계열이다. 여러분들 인문계열 사회계열은 논술 자체의 뭔가 내용 요소가 다르다기보다는 논제의 요구 조건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계열의 완벽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계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회계열인 경우에는 도표를 해석하는 특강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표를 내가 문장으로 변환하는 자료를 문장화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총 4번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16일은 2월 2주차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3주차 강의였구나. 1, 2, 3, 4 기초를 1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6, 7, 5, 6, 7 이것을 2월 달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7강이면은 2월 3주차 논제였습니다. 2월 3주차에 라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 다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자, 이 상황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여러분들 요런 문제죠. 뭐를 바탕으로 하나하나를 평가하라.
지금 똑같은 문제 패턴이에요. 오히려 제시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기호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걸 2월에 논제를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적인 요소는 어떠냐? 자, 2월 달에 여러분들 이 1월과 2월 안에 논술에 나오는 모든 4대 논제 요구 조건을 모두 다 습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총 8강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요약과 비교와 설명과 평가의 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서술을 해야 되느냐, 그 구조와 마지막 서술어와 비교해서 묻는 것, 설명해서 묻는 것, 평가해서 묻는 것, 요약해서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2달 동안에 커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초에서 배운 이 난이도를 살짝 조금 더 높여서 비교해서, 이때는 이자 비교를 진행을 하다가 제시문 2개만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총 8개의 강좌를 통해서 요약, 비교, 설명, 평가 중에 얘는 3자 비교. 난이도를 조금 높였죠? 그리고 설명과 평가도 다면 평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기초와 기본이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서 난이도를, 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훨씬 더 높여서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구조를 잡고 있어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한 2월 정도 되면 첫 번째 접하게 되는 논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만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제시문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에는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도표. 여러분들 이게 이 기초와 기본을, 기초를 1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두면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응용 단계에서, 실력 강화 단계에서 이 도표 해석을 조금씩 접해서 응용을 조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라를 해석하고 다를 평가하라. 똑같죠? 요 기호만 달라진다면 라를 해석하고 뭐뭐를 평가하라.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다 이미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에 7, 8, 9, 10은 어떻게? 앞에서 했던 논제의 요구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는 문제를 풀 때 2시간 이내로 절대 못 풀어요. 아니, 절대라는 말은 뺄게요. 풀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문장의 수준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풀게 됩니다. 풀 수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6월, 7월까지 이런 모든 논제의 처음에 이 논제의 4대 요구 조건을 배우고 이것을 숙달한 다음에 응용과 도표 특강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난이도가 어렵든 이걸 다 흡수해서 문장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진짜로 이것을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다지는 단계가 심기일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아이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 수업을 이걸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했는데 5월, 6월 달에 진행했던 응용력 강화 특강 4강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내용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서 이번에 제시문 다에 출제되어 있던 공적연금. 제가 매년 시험장에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장 안까지 응원을 좀 하고 싶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 눈으로 좀 바로 보고 싶어서 저도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인증할 수 있어요? 제가 2022 학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연세대 고려대를 동시에 이제 붙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매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합격 인증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자리에 저희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니어도 진짜 간절한 누군가가. 전 너무 수단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좀 제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응시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시험장에 좀 가서 보면 이제 시험장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대체로
연습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쫙 쓰기 시작했던 그런 해였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우리 나왔잖아요. 그거 공적연금. 학생들이 먼저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연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자, 여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이 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핵심을 제시를 해주고 나와 다를 평가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 1번에도 다를 평가하는 거였고 2번에도 다를 평가하는 이 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전부 공적연금이에요.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소득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세금처럼 부과를 해서 거둔 다음에 이걸 나중에 네가 은퇴를 하면 나눠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5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10년 전에 봤어요. 10년 전에. 저도 그때쯤 되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2060년에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50년에 고갈된다니 안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기사였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제도래요. 이게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적연금이 왜 필요하냐면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구성원 수가 굉장히 많을 때, 특히 우리 인구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구 피라미드, 세대가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가 돼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은퇴를 시키고 생산 가능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원래는 이쯤에서 은퇴를 하시던 분들을 65세나 63세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국가법으로 강제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은퇴를 시킨 다음에 자, 우리가 연금을 드릴 테니까 일 그만하세요. 일하면서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하면서 노동을 월화수목금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300만 원 벌 거야. 아니면 일 안 하고 200만 원 벌 거야. 저는 당연히 일 안 하고 200만 원 선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제로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은퇴를 시키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수용을 해야 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어느 일정 연세가 되면, 연령이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19세기 말 이후에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너무 잘 먹혔어요. 그전에는 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경제적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게 공적연금으로 해소가 되었고 사회는 굉장히 안전하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바로 나와요. 현재 F국의 공적연금이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혜의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자, F국은 대한민국이겠죠, 뭐. 심각한 불균형. 자,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혜. 말하자면 심각한 불균형. 수혜의 심각한 불균형. 핵심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 이 보험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보험료 부담의 세대예요. 젊은 세대.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 자, 이쪽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와 그리고 연금 수혜자 이들이겠죠? 요 분들까지도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삼각형 안에 있는 거죠. 자, 요 분들까지도 요렇게. 자,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불했던 보험료보다 이 공적연금이 운영되려면 끊임없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건데, 원래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금,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중심으로 세대가 세대를 계속 다음 세대가 그 윗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동을 하고 있다면 뭐 4대 보험이 혜택이 되는 그런 직장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낸 국민연금은 지금 세대의 지금 현 세대 2020년대 중반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연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요. 국가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요. 정말로 저는 가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뉴스를 보면 조금 소름이 끼치긴 해요. 나를 부양할 애가 없다. 사실 이 아이는 나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내 노예로 쓰려고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이다. 나라가 없어질까 봐. 그렇죠. 노동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가적인 혹은 21세기 이후에 들어서 나타났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들을 보면서 학생들하고 지금 논의를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논술에 좀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 이것은 세대 간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격차, 빈부의 격차, 불균형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다 형평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청장년층도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노년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에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세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런 상태의 피라미드 형태면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명이 그렇게 예전에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세쯤에 많이들 돌아가셔서 65세부터 지하철 무료라고 해도 65세 이상부터 지하철 타실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65세는 청년이야. 너무 젊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의 삶의 질 자체가 증가되었고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85세에도 저는 정정하신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세대 간의 협약이 제 기능을 다하는 동안 세대 간의 전쟁의 본질은 좀 잊혀졌는데 이게 인구 피라미드가 달라지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얘기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표정은 왜 그런지 너무 부끄럽네요. 자,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그 제시문들에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봐라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인문계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수시고사 문제와 아주 사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희 문제 보자마자 약간 좀 소름이 돋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새알에 새로운 것이 없다. 옛날 것이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적중했다, 100% 적중했다, 그분 끌려가셔야 돼요. 사실. 왜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라는 것이 뭐 예전에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 장원급제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알고 있어서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지공거, 즉 출제자가 가르친 제자들은 합격을 하죠. 내가 출제했으니까. 저도 기명 편입 전체 모의고사를 한 번씩 출제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지공고들이 그랬겠구나. 의도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포커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고대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연고대 출제자를 다 안다. 다 알면 뭐합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한 가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분에게 뭔가 이번 시험을 이렇게 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철컹철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비리나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고대를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방법, 보다 성실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자 비교 문제를 반드시 출제를 해요. 그래서 1번도 3자 비교, 2번도 3자 비교 이렇게 출제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2023학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가나다를 비교하고 똑같은 텍스트 다가 영어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다라 말을 비교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다는 공통적으로 같은 지문이고 영어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영어 지문이 우리 수시고사에 나왔던 그 수사학을 영어 텍스트로 변형했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어 텍스트로 변형해서 나오는. 자, 그래서 이거는 대신 제시문을 2자 비교를 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다라 그리고 다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시오. 차이를 비교 분석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공통점을 쓸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저희 학생 중에 차이를 서술하라인데 공통점을 앞에 썼어요. 그리고 떨어지냐? 최종 합격했어요. 저도 연고대 동시 합격했을 때 차이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저도 모르게 공통점을 써버렸는데, 왜냐하면 비교를 하라는 논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게 문장이 예쁘거든요. 이제 예쁘다는 얘기는 안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데 그 안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3자 비교, 2자 비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자 비교, 2자 비교 너무 많이 연습해요. 제가 3월 9일 현장 강의를 했던 1강 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기초 단계에서 요약 비교 설명 평가의 4개의 논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3월 들어가면, 그러니까 3월 또는 여러분들 3월에 시작하시면 이게 5월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정확하게 제시문의 2자 비교에서 3자 비교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무수히 많이 풀어요. 1강 풀고 2강 풀고 여러분들 쭉 제가 이걸 막 다 나열 정리를 막 하기가 나 이만큼 논제를 잘 훈련시켰어 라고 입증을 시키려고 하다가 와 텍스트가 100장은 넘겠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빼먹은 것도 너무 많아요. 1, 2, 7강 되게 주요했던 논제들, 응용력 강화에서 하나, 도표 해석에서 한 2개 정도 하고, 심기일전에서 3자 비교를 다다다다다 하죠. 이 심기일전 단계가 9월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인 거예요. 기초 기본을
우리가 완벽하게 일단 시험장 가도 돼 라고 하는 상태로 세팅이 되는 게 이건데, 응용 단계에서 도표를 다뤄요. 사회계열에서 연습할 수 있는 훈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 것인지, 이게 출제되면 문장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훈련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응용, 그 다음에 도표 특강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심기일정 과정. 이거 끝나고 나면 파이널입니다. 자, 요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3자 비교 다루었던 것들 쭉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3자 비교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게 기본 과정에서도 첫 번째 시작과 끝을 3자 비교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시문 안에서 다수결, 설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다수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설득을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보고, 아니, 이게 다수결이야 라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시면은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조금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거고요.